점프학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저 겸손하게 대답한다. 천재적인 아이디어일 뿐이지요. 하지만 위대한 발견이 한순간에 번뜩이는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나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여러 번 떨어지는 사과에 맞았겠는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부력을 발견했을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내 발견의 뿌리는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어려서부터 점프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였다. 이 책 앞날개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달리기와 점프와 공중제비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6년 전 장고를 다치면서 내 기나긴 점프의 여정 또한 막을 내리고 말았지만 모든 것을 뒤바꾼 위기이자 기회는 바로 그때 찾아왔다. 포드사에서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포드 가문 사람들을 촬영해달라는 의뢰를 해온 것이다. 라이프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룩에 실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로스 포인트에 찾아가 보니 그 가족은 생기 넘치는 어른이 9, 갓난아이를 포함해 웃고 울어대는 아이가 11명이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대소동이 한 차례 지나간 후 에첼 포드 부인이 녹초가 된 어른들과 인사불성이 된 사진가에게 신경을 안정시켜줄 술을 대접했다. 포드 부인을 보면서 나는 정신을 차렸다. 미국 최고 가문의 매력적인 안주인을 보면서 난데없이 나는 그녀가 점프하는 모습을 찍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였다. 미친 거 아니야, 홀스먼? 저분에게 점프를 시킨다고? 손자가 있는 할머니한테? 억만장자 부잣집 마나님에게? 뭐가 문제야, 필리프? 넌 천하의 겁쟁이야. 간이 콩할 만한 겁쟁이. 햄릿과는 달리 나의 내적 갈등은 세련된 독백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모욕을 당한 나는 발끈했다. 뭐야, 내가 겁쟁이라고? 보여주겠어, 홀스먼. 그리하여 나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 에첼 포드 부인에게 묻고 말았다. 부인, 점프하시는 모습을 찍어도 될까요? 부인은 그때껏 본 적 없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하이힐을 신고 점프를 하라고요? 나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에첼 포드 부인이 자식들에게 잠시만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나를 이끌고 홀로 나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우아하게 몇 번이나 점프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헨리 포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필리프, 나도 점프해도 될까요? 점프학으로 가는 험로에서 전환기가 된 순간이었다. 거리낌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겼다.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프를 해보고 싶어 하고 점프를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중요한 인물들을 촬영할 때마다 점프를 부탁했다. 머지않아 나는 점프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모델이 수줍어하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나는 점프를 시켰다. 그러면 가면이 벗겨졌다. 어색함이 줄고 편안한 모습이 되었다. 말하자면 사진을 더 잘 받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나는 누이 동생의 남편인 르네와 대화를 나누다가 벌써 60명이나 되는 유명인의 점프 사진을 찍었지만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어쩔 수 없는 프랑스 사람인 르네가 말했다. 미국은 젊은 나라예요. 미국인들은 다들 마음속으로는 사춘기 청소년들이죠. 하지만 프랑스 사람에게 점프하라고 해봐요. 면전에서 비웃을걸요. 그 다음 주에 나는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의 책 표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사로 활약한 로맹가리는 소설로 콩쿠르상을 받았다. 로맹가리는 여러 번 점프를 해주었다. 낭만적이고도 영웅적인 점프였다. 마치 공중에 뜬 채로 가슴을 내밀고 적의 총탄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6번의 점프가 끝난 뒤 나는 카메라를 닫았다. 로맹가리가 말했다. 다시 한번 뛰어도 되겠습니까? 나를 완전히 표현한 것 같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점프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다. 명망 높은 법학자이며 지혜와 인성으로 존경받는 러니드 핸드 판사를 촬영하던 때가 생각난다. 점프를 부탁하자 87의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다간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소? 나는 그의 꼿꼿한 자세를 바라보며 그에게 애교를 떨던 매력적인 여성 연구원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판사님, 아직 굉장히 정정하신걸요. 판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하던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판사가 점프하던 모습을 촬영하는데 눈물이 흘러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 지금도 늘 애잔한 마음이 들지만 그의 점프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나는 노년이 조금 덜 두려워진다. 그의 사진은 영원한 젊음의 비밀이 우리의 정신에 있다는 증거이다. 핸드 판사에게도 그런 의미를 주는 사진이기를 바란다. 1955년 가을 나는 맥콜스 표지에 실릴 윈저 공작 부인의 사진 촬영을 의뢰받았다. 잡지에 연재될 부인의 회고록 일회과 해당 호에 실린다고 했다. 신문에는 그녀가 대필 작가들과 겪었던 어려움이 대서특필되었다. 촬영 장소에서 만난 공작 부인은 딴 생각을 하는 듯했고 인상 깊었던 비범한 침착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앉은 자세로 사진을 찍은 뒤 점프를 부탁하자 공작 부인은 대답했다. 그런 걸 원하신다고요? 나는 기대에 찬 눈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저었다. 맥콜스의 해당 호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잡지는 이틀 만에 매진됐고 세계 곳곳의 잡지와 출판사로부터 그녀에게 출판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그녀의 다음 책 표지에 실릴 사진 촬영을 의뢰받았다. 그때 만난 공작 부인은 확연히 달랐다. 특유의 침착함이 회복되어 있었고 유쾌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앉은 자세로 촬영을 끝낼 무렵 그녀가 내게 물었다. 이번엔 점프하라고 안 하시나요? 나는 기쁨에 넘쳐 대답했다. 당연히 하고 싶지요. 공작 부인은 신발을 벗더니 내 카메라 앞에서 점프했다. 그 모습을 본 윈저공 역시 신발을 벗고 점프했다. 이어서 공작 내외가 손잡고 미소 지으며 함께 뛰어올랐다. 어느 날 나는 레더퍼드 장군의 사진을 찍기 위해 워싱턴에 갔다. 당시 장군은 합참의장이었다. 촬영 시간으로 내게 오롯이 1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들었지만 막상 펜타곤에 가보니 장군의 사무실 앞에는 사진가 17명 정도가 촬영 장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룩의 아서 로스스타인을 비롯해 여러 잡지에서 나온 사진가들과 UP와 AP통신의 사진기자들이 있었다. 나는 12분을 할당받고 사무실로 맨 처음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12분 만에 촬영을 마치고 장군에게 점프를 부탁했다. 그가 막 뛰기 시작한 순간 내가 할당 시간을 50초 넘겼다며 안달이 난 다른 사진 기자들이 사무실 문을 열어젖혔다. 의아해하는 그들 앞에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전기 플래시가 연거푸 번쩍번쩍 터지는 가운데 예복 차림의 레드퍼드 장군이 총천연색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공중에 솟아 있었다. 스포츠맨 정신과 리더십을 드러내는 웅장한 점프였다. 뉴욕에 돌아온 나는 그 값진 필름을 가장 신뢰하는 조수인 아내에게 맡겼다. 아내는 암실로 급히 들어가 필름을 현상했다. 15분 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암실로 들어갔다. 이본, 무슨 일이야? 봐요. 그녀는 흐느껴 울며 현상된 필름을 보여주었다. 텅 빈 필름.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필름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살펴보았다. 바로 며칠 전에 수리기사가 점검한 카메라였다. 확인해보니 플래시를 카메라에 동기화시키는 레버가 X에서 M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전기 플래시가 터지고 나서 50분의 1초 후에야 셔터가 열렸던 것이다. 나도 울고 싶어졌다. 그때까지 나는 점프 사진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특이한 사진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